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심혈관 질환 예측 및 관리, 유전자 검사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를 잠시 소개하면요. 네, 저는 강남 메이저병원의 헬스 에이징 센터의 김경철 원장입니다. 연세의대를 졸업했고요. 보건대학 석사, 노화과학 박사를 거쳐서 보스턴 텁스에서 유전학, 후성유전학과 또 영양유전학을 연수했습니다. 차의과대학의 차운병원에서 안티에이징 임상유전체를 거쳤고 전 직장은 테라젠 이텍스의 바이오연구소 부사장이었습니다. 현재는 강남 메이저병원, 예전에 강남 미지메드 병원이라고 불렸던 대치동의 강남 메이저병원의 원장으로 있고요. 또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유전자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EDGC라고 하는 유전체 회사의 자문이사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심혈관 질환의 그 위험 요소가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죠. 흡연도 보이고요. 스모킹, 그리고 기존에 이제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비스티,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대표적인 또 혈압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통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진료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 처음 진단받을 때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는 날씬하고 기름진 음식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는데 운동도 하는 편인데 자기는 왜 도대체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이해를 못한다. 심지어 협심증이 있거나 이처럼 전통적인 위험 요인이 없고 담배도 안 피고 비만도 아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젊은 사람인데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 LDL이 한 100이 채 안 됩니다. 저는 90대이고요. 혈압도 아직은 120에 80.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고 있지 않고 특별히 제가 더 관리한다고 할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부터 이런 심혈관계, 당뇨, 혈압 이런 부분들이 높아져 있는 분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제네틱 팩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약 30에서 60%,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콜레스테롤은 거의 60%라고 보고 있는데 당뇨든 또는 심근경색이든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 특별히 그 위험 요소의 또 위험 요소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한 50% 전이다.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프레밍엄 모델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심혈관 질환의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 즉 전통적인 위험 요인인데요. 제가 예전에 보스턴에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가면은 백인들만 사는 그런 프레밍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있어요. 이 도시에 1948년부터 1차로 그리고 1971년도에 2차로 또 2002년에 제3차, 그래서 1차, 그들의 다음 세대인 오프스프링 2차, 또 그 다음에 손주 레벨인 서드 제너레이션까지 코호트가 거의 이사가지 않고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약 5천여 명의 4천에서 5천 명 정도의 그야말로 버티컬한 코호트죠. 수십 년, 거의 지금 한 70년 정도를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까지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코호트를 모으는 그런 동네를 우리가 프레밍엄 이제 코호트라고 하죠. 특별히 3차 세대에서는 2002년도부터는 유전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프레밍엄 모델 이렇게 치면 당신이 10년 안에 심근경색을 가질 확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넣고 그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집어넣고요. 특별히 담배를 피는지, 혈압은 어떤지, 현재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넣으면은요. 10년 안에 당신은 심근경색 걸릴 확률이 뭐 10%다, 30%다 또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코호트의 단점은요.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숫자가 일단 적고요. 두 번째는 에스니티, 즉 거기 대부분이 화이트맨, 어떤 인종적인 어떤 흑인이나 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고요. 백인 사람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동부의 그 매사추세츠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소셜 이코노미, 즉 좀 더 그 미국 남부나 또는 중부에 있는 저소득 계층의 코호트였으면 아마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고 소득이 높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코호트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 미국 사람을 대변하기, 특별히 전 인류를 대변하기에는 좀 어려운 코호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외에 프리미엄 코호트 외에 스코어, 또 어사인, 또 큐리스크2라고 하는 각각의, 물론 이것도 이제 유럽이나 스코틀랜드나 영국 같은 화이트맨 기반이긴 해요. 그러나 큐리스크 같은 경우는 무려 1000만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코호트,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에트니티가 비교적 어떤 인종별로 잘 구별되어 있어서 1000만 명 코호트도 있고요. 스코어 같은 경우는 270만 명 코호트고, 그래서 프리미엄 코호트에 한 4, 5천 명 정도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대규모 코호트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트, 너무 과장하게 그런 되지 않도록 특별히 Q 링크라고 하는 Q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영국의 코호트들은 좀 더 그런 대규모 집단 연구를 통하여서 심혈관 질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그다음에 가족력 또는 흡연하는지 이런 전통적인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들이 어쨌든 이런저런 모델이 있는데 프레밍엄과 함께 그런 컨벤셔널 리스크, 전통적인 그런 위험 요소예요. 근데 너블 몰레큘러 바이오마커, 그래서 우리 벌써 임상 경험 하신 분들은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 CRP, 피브리노겐 또는 호모시스테인, 또 많이 쓰는 게 아포프로테인, 아포리포프로테인 또는 LPA라고 해서 리포프로테인 A 같은 이런 전통적인 마커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 단독으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의 애니제임, 자마 이런 좋은 논문에 실릴 수 있었던 탄탄한 연구를 기반으로 그 전통적인 컨벤셔널 리스크 외에도 새로운 2차 이런 위험 요인, 대표적인 게 CRP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CRP가 높은 군에서 심혈관 질환이 1.58배, 호모시스테인이죠. 우리가 엽산 관련된 호모시스테인은 1.3배, 또 아포비라든지 LP 같은 이런 라이포프로테인 계통은 1.6배. 그래서 한 경우에 따라서는 2배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1.5배 전후에 단독 위험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2차 특별히 염증 관련된 또는 지질 관련된 그런 마커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하게 대표적으로 알려져서 여기에는 이제 비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비만까지 포함해서 대사증후군 또는 운동이나 식생활 습관, 이런 칼로리나 누가 봐도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 팩터인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했던 인플라메이션을 중심으로 CRP 또는 피브리노겐 같은 인플라메이션,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ABI 인덱스라고 있어요. 동맥경화증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 또는 이제 심혈관 검사를 하면서 CT에서 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칼슘의 총 점수도 새로운 너블 마크로 들어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새로운 지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들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어떤 좀 더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와 달리 좀 새로운 마커들도 집어넣어서 모형을 만들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사실은 이 모든 전통적인 마커나 중간에 바이오 마커들이 투입됐을 때 모델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개인차, 유전적인 위험이, 유전적인 어떤 개인차 때문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질병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다 경험해봤지만 허리가 아프다고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 게 사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슈퍼컴퓨터가 발달되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고려해서 일기예보를 예측해요. 예측이라는 것은 기존의 임상에서 저희가 이 의료 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지만 진단이나 이런 어떤 확실한 것들, 현재 상태에서의 진단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장차 올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모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를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일기예보를 알려주는 것이 일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심혈관 질환이, 특별히 심근경색이라는 위중한 질병이 내가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은 현재 그 병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바꿔 놓을 거예요. 어떤 건강 행위를 바꾸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어떤 1차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바이오마커에 근거해서 연구에 근거해서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의 그런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유전체 검사, 제네틱이든 또는 지노믹스든 이런 리서치가 굉장히 발달되는 그런 타임라인을 가졌는데 DNA 분석이 이제 보편화되는 2000년대 초반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나서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강조하는 GWAS 스타디라고 하는 지노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타디가 2006년도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이제 퍼스트 논문이 네이처에 발표가 되긴 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또 FTO라든지 비만 또는 프리미엄 코호트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2007년도에 좀 더 정교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약물 유전체, 예를 들면 스타틴 또는 와파린 이런 약물 부작용들이 심한 유전체 그 약에 대해서 유전체를 검사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부작용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모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좀 더 굉장히 대규모 초창기의 그런 소규모 연구가 아니라 몇십만 명 데이터들 이렇게 쓰면서 GWAS 연구들이 좀 더 고도화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해당되는 심혈관 질환 관련된 유전자를 골라내기 시작해요. 목표 유전자가 중요합니다. 어떤 질병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목표 유전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네. 자, 목표 유전자를 봤을 때 어떤 유전자가 심근경색과 가장 의미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연구에 그 전까지는 마치 바다의 그 망망대해에 낚시를 띄어서 물고기 잡는 그런 어떤 특정 마커를 가지고 거기서 심혈관 질환을 질병과 컨트롤군을 비교하는 그런 캔디데이트 진, 후보군의 후보 유전자의 연관성 연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2007년도 GWAS 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적인 연구였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쌍끌이 어선을 통해서 바다 전체를 훑는 방식, 즉 유전자 전장을 훑어가지고 마커를 찾는 GWAS 연구가 시작됐죠. 좀 전에 캔디데이트 진 어소시에이션 스타디나 GWAS 연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CDC에 등록됐던 그런 어떤 질병이 어떤 유전자가 심근경색과 관련이 될까 했을 때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펀메드 여기 있는 그 브라우저에 검색을 하는 겁니다. 심근경색이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은 약 1000개 정도, 1063개 정도의 유전자가 심근경색과 관련돼서 단 한 번이라도 리포트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 앞선 이런 것들, ACE를 포함해서 ACE와 관련된 유전자 논문은 133개. 많은 연구들이 나왔기 때문에 메타 분석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7개의 그 퍼블리케이션이 AC와 관련돼서 심근경색 유전자와 심근경색을 이렇게 바이오마커로 정하는 그런 논문들이죠. 여러분들 AC 하면은 이제 고혈압의 어떤 중요한 기념입니다. 신장에서 그 워터 리업소출과 관련돼서 중요한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강조가 되고 있는 이 ACE 또 CYP2C19 어디죠? 사이토크롬 P450, MTHFR 어디죠? 엽산 관련되죠. 아포이, NO는 나이트로젠 옥사이드니까 혈관과 관련된다. 또는 인터루킨 염증 등등해서 뭔가 기전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아무래도 픽업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하나하나 유전자가 1000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 유전자일까를 보기가 참 어려울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 상위에 있는 유전자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2006년, 2007년도에 GWAS, 그러니까 1번 염색체부터 23번 성염색체까지 한 번에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방식으로 전장을 훑어서 10-6순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통과되는 그런 마커들을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10-6순이라는 거는요. 10 곱하기 10의 6순이 얼마나 되죠?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명. 100만 명을 검사를 해가지고 100만 명을 가정했을 때 심근경색에는 모두 변이가 있고 심근경색이 없는 컨트롤, 대조군에서는 모두가 변이가 없는데 오차는 5명만 허용한 100만 명 중에 5명만 허용한다는 아주 엄격한 기준이겠죠. 그래서 이런 GWAS를 통과한 마커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1번 염색체부터
23번 영상까지 다 심혈관 질환을 우리가 뒤져봤는데 그중에서 심근경색 또는 심부전과 관련된 주요 마커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기 시작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콜라겐일 수도 있고 심근경색이니까 아포A 같은 고지혈증 관련된 유전자일 수도 있고요. MTHFR 엽산과 관련된 CDKN이라는 유전자 기억해 주십시오. 등등해서 기전을 알기 쉽거나 기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마커들이 GIAS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그 선택이 이제는 수천 개가 아니고 수십 개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후속 논문을 통하여서 2011년도니까 이것도 벌써 한참 됐죠. 그래서 심근경색과 관련된 마커들, GIAS 연구들을 잘 정리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인 이제 연구 잠깐 좀 볼게요. 2011년도에 네이처 제네틱스에 발표됐는데요. 이거는 메타 분석이네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14개의 GIAS 스타디를 다 풀드 아날리시스, 각각의 몇천 개 내지 이렇게 수백 개 정도의 코호트를 다 풀드 아날리시스 했더니 무려 22,233명의 심혈관 질환 케이스, 그리고 대조군 64,000, 보통은 좀 대조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러피안 코호트 중에서 6만 명의 대조군과 2만 명 이상의 심혈관 질환을 한번 다시 메타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기준을 보통 잡았는데 한 2만 명, 6만 명 코호트를 가지고 비교했더니 약 한 30개 정도, 얼뜻 봐도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의 심근경색과 관련된 유전자들이 10의 마이너스 6승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무려 10의 마이너스 30승이에요. 얼마나 될까요? P-밸류, P-값이 0.05가 아니라 0.000이 30번 반복해서 그만큼 강력한 유전자 하나가 튀어나왔죠. CDKN2A2B. 낯설죠. 어떤 유전자인지 낯설지만 메타 분석까지 했는데 이 10의 마이너스 30승을 통과했다. 한마디로 웬만하면 심근경색 환자한테는 다 변이가 있고 정상군에서는 다 변이가 없을 정도로. 그럼 거꾸로 CDKN2A가 변이가 있는지 미리 알면은 심근경색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3개의 새로운 마커들을 발견했고 이것들을 봤더니 약 6% 내지 17% 심근경색이 더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보통 리스크를 상대 위험들을 계산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CDKN2A 한 유전자 중에 특별히 한 스닙, SNP, 한 위치, RS4977574라고 하는 이 위치가 강력한 심근경색 유전자로 등급이 돼요. 자, 볼게요. 나라별로 한번 인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RS497754, 즉 CDKN2A에서 나왔던 이 NCMP에 여기 보시면 이것은 이제 햄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ALE를 가지고 있는 것과 GLE 두 지노타입을 봤을 때 보세요. 우리가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미면 어디 있죠? 이쪽인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약 꽤 많은 A가 있죠. 한 4분의 3 정도가 AR이고 4분의 1 정도가 GR이에요. 근데 한국은 데이터가 없지만 일본과 같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 즉 극동아시아에서는 50% 이상이 G에. 그래서 인종별로 차이가 있죠. 자, G가 좋을까요? A가 좋을까요?는 여러분들 그냥 RS4977574를 구글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자, G가 좋으냐, A가 좋으냐. 즉, 이 G가 유전자적으로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극동아시아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심근경색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타입이냐면 만약에 AA라고 하는 그런 레퍼런스 기준에 비해서 하나만 변이가 있는 AG, 헤테로자이거트 뮤턴트에는 심근경색이 1.3배, 둘 다 변이가 있는 호모자이고트, 그러니까 양쪽 모두란 뜻이죠. 변이가 있는 그룹에서는 무려 1.5배. 아까 제가 그 라이프 프로테인이나 호모시스테인이나 CRP 같은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심근경색 유용도가 몇 배인지 기억나세요? 1.5배 전후거든요. 근데 달랑 이 하나 그 많은 스닙 중에서 스닙이 한 1000만 개 되죠. 그 중에 이 RS4977574 이 CDKN2에서 유래된 거기서 속한 거기에 단 하나의 글자의 변이가 있을 때 무려 심근경색 위험도는 1.54배가 됐고요.
여러 가지 또 후속 논문에 봤더니 심지어는 플러스 1의 논문에서는 무려 1.84배까지 증가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논문마다 다른데 어쨌든 양쪽 모두 변이가 있는 GG 타입에서는 심근경색이 1.5배 이상 발생한다. 굉장히 의미 있고 큰 변인데 다만 인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겠죠. 실제 심근경색,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 테라젠의 헬로진 서비스에도 요 CDKN2A, CDKN2 같은 이제 유전자 이름인데요. 이 RS4977574가 중요한 유전자 마커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했어요. 제가 지금 자문으로 있는 EDGC, 이온 다이그노믹스 상품에서도 심근경색에서 중요한 상품을 요 CDKN2A, 2B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를 1.28배로 좀 낮게 잡았지만 많은 논문에서는 GG 타입인 경우에서는 1.5배 이상으로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한 유전자만 변이가 있어도 심근경색 위험도는 굉장히 많은 논문에서 의미 있게 증가한다. 타고날 때부터 심근경색이 구별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끝 이게 아니죠. 심근경색 유전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타고난 유전적인 정보가 있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흡연, 고지혈증, 혈당, 비만 또는 뭐 패밀리 히스토리는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걸 위해서 다른 위험 요인을 낮추자는 거예요. 즉 금연을 하고요. 저지방식을 하고 또 스트레스 줄이고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하고 금주 이런 생활 습관과 또는 라이프 스타일 특별히 현재 피검사에서 높은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개선시키면 된다는 식으로 심근경색 유전자만 강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또는 임상 데이터들을 더 좋게 만드는데 그다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 한번 대표로 볼게요. 비만 유전자 중에 FTO, Fat Obesity라고 하는 유전자는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도 해요. 굉장히 유명한 심혈관 질환의 단독 위험인데요. 자, RS99606 RS9949609라고 하는 이 FTO의 대표적인 승입은요. 비만 관련해서 1.3배 정도 메타본색에서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비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10년 이상, 19년간 추적을 했더니 좀 전에 했던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은 각각 1.9배, 1.84. 그건 케이스 컨트롤 스타디가 아니고요. 롱지티드날, 즉 19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변이가 있는 그룹에서 서바이벌,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단순히 통계 착시 또는 어떤 얻어 걸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특정 유전자들은 굉장히 탄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말한 것처럼 유전자 변이가 있고 끝 그게 아니고요. 비록 유전자 변이가 있지만 FTO 변이가 있지만 운동을 만약에 내가 부족해. 그러면 유전자 변이까지 있고 운동까지 부족했을 때 심근경색의 질환 요인은 무려 3.3배까지. 그러니까 타고난 유전자도 안 좋은데 운동까지 안 했을 때는 3배까지 증가되는 심근경색의 위험 질환이 위험 요인이 자, 운동은 내가 유전자는 비록 변이가 있으나 운동을 많이 해. 그랬더니 뚝 떨어져요. 1.38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궁극적인 위험 요인인데 유전자는 비록 안 좋게 태어났지만 내가 그 약점을 알고 열심히 운동했으면 1.38배로 심근경색 위험을 뚝 떨어뜨린다는 이것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있어요. 당신은 타고난 게 별로 안 좋아. 근데 보니까 살고 있는 모습도 썩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당신 그렇게 살면 더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운동을 하고 또는 저지방식이를 하면은 당신의 위험 인자인 유전자의 위험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강력한 생활습관 개선으로 쓰이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생활습관 유전자와 이 일반적인 유전적인 생활습관의 유형과 유전적인 요인은 어떻게 복합적으로 계산하느냐 제가 한번 모형을 만들어 봤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그 패스웨이 지노믹스에서 그 환자분들 결과를 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 유전자가 쓰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각각의 위험도가 유전자가 하필이면 다 변이가 있어서 1.2배 하나만 변이가 있고 양쪽 모두가 변이가 있어서 1.5배, 1.6배. 각각의 논문에서 근거해서 각 유전자는 각각 다른 상대 위험도를 가져요.
이런 경우 있죠. 하필이면 이분은 달랑 3개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3개 모두 헤테로 또는 호모 자이고트 뮤턴트라고 하는 좀 드물게 하필이면 다 나쁜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리즘을 만드느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심근경색이 있고 건강한 사람의 오즈 레이쇼를 1.15 아까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가상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위험 요인이 있고 즉 유전자 변이가 있고 변이가 있죠. 변이가 있고 변이가 없고 그러면 오즈비가 나오죠. 그리고 심근경색과 건강한 사람의 오즈비를 각각 구하면은 즉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이게 1.2가 나오죠. 이거 자세하게 이해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가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필 모두 다 변이가 있는 경우는 즉 모두가 있는 병인은 상대적으로 몇 명 안 돼요. 그쵸? 근데 무려 그래서 3.65 요 계산을 하면은 이 계산을 하면은 3.6배 비록 1.1, 1.5, 1.6 각각의 유전적인 변이가 위험도를 나타냈지만 세 개 모두 하필이면 다 같이 안 좋으니까 이러한 알고리즘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폴리 제네틱 리스크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비만이 있어요. 또는 운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유전자도 나쁜데 담배까지 피고 비만까지 있고 운동까지 않는 경우는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나 상대 위험도는 증가돼서 무려 5배 가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 때, 유전자 상품을 만들고 또는 연구를 할 때 상대 위험도를 계산해 나가는 방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 진료실에서 유전자 검사의 활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2020년 4월 달에 방문했던 49살의 남자분이에요. 제가 유전자 상담을 먼저 했어요. 이분은 치매, 심근경색, 즉 보면 주위에 해당되는 약 1.5배 정도에 해당되는 유전적인 리스크 질병으로 심근경색과 치매를 여기서는 보여줘요. 마침 이분 가족이 아버지가 치매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치매 유전자를 썼는데요. 아포이 유전자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유전자까지 변이가 조합을 따졌을 때 1.5배 정도 해당되는 경우였어요. 자, 어떤 임상 데이터가 있었냐면은 환자분은 자기는 처음으로 당뇨를 진단받은 거예요. 당 수치가 무려 128이었고요. 환자는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140쯤이면 꽤 높은 편이죠. 그리고 지방간, 그러니까 뭔가 혈당도 증가되어 있고 간 수치가 지방되어 있어서 증가되어 있고 지방간이 있고 또 콜레스테롤 중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리고 중성지방까지 높다는 얘기는 뭔가 습관적으로 먹는 것들이 좋지 않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술을 일주일에 3회 정도 물론 당연히 담배는 끊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꽤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5년 사이에 체중이 10kg나 증가가 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검진에서 아주 50대 남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미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라고 의사들이 많이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있던 분이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었는지 체중이 증가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술은 또 많이 마시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믿는 분한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치매 걸릴 확률이 몇 %고 무엇보다 심근경색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겠죠. 이분은 마침 또 아버지가 치매에 왔으니까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신뢰를 가지고 들었던 분이에요.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검사합시다. 사실은 환자분은 증상은 없긴 하지만 한 번도 MRI나 CT 통해서 혈관 초음파를 안 봤으니까 가장 쉽게 하는 이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혈압도 높지 않은 분인데 IMT 테크닉이라는 것은 혈관 내막 두께가 1mm 이상일 때 의미가 있죠. 경동맥 이 내막이 두꺼워지는 동맥경화증 초기인데 문제는요. 파이브로패티 뭐냐면 섬유 지방이죠. 플라그. 여러분들 치과에 플라크라는 거 아시죠? 플라그. 즉 섬유 지방 한마디로 죽상경화반이라고 합니다. 동맥경화증의 가장 특징적인 플라그가 석회가 껴있지 않고 그런 플라그가 무려 몇 미리? 1cm나 돼요. 1cm, 3mm. 제가 경동맥 초음파를 봤더니 이렇게 있는 다행히 이런 경우는 톡 떨어져 나가기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경동맥의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두께에 해당되는, 그리고 넓이가 무려 1.11cm, 11mm, 1cm 정도 되는 이런 플라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제가 종종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고속도로 갓길과 1차에 사고 차량이 전복되어 있는데 차가 많지 않을 때는 전혀 소통에는 문제가 없는데 퇴근길이나 어떤 차가 많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다 막힌다. 즉 동맥 경화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5mm 정도. 환자분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혈관이 마구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빨리 이런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일단 저는 아스피린 잘 안 쓰긴 하지만 워낙 플라그가 좀 레바일, 즉 말랑말랑해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스피린을 썼어요. 자,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볼 텐데, 왜냐하면 혈당이 높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체중을 3kg만 빼가지고 오세요 했는데 환자가 무려 체중을 5kg나 뺐어요. 남자분이 말 잘 안 듣거든요. 50대면은요.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썼으니까 떨어졌고, 중성지방도 얼마나 이분이 감량하기 위해서 적게 먹었겠어요. 중성지방 떨어졌는데 아침 혈당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당화혈색소가 괜찮아서 이거는 코티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제가 당뇨약은 쓰지 않았고 여전히 지방간 이슈는 남아서 다음에도 5kg 빼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중년이 체중 5kg 빼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고요. 이거는 술도 좋아하던 술도 안 먹을 정도로 그날 유전자 검사를 받고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또 물론 제가 경동맥 초음파에서 그 에비던스를 보여드렸죠. 이분은 심근경색이 온다고 봐야 돼요. 컨벤셔널 리스크도 증가되어 있지만 유전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제가 증상 없을 때 빨리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사용됐습니다. 다음 환자도 최근 환자인데요. 이미 벌써 이분은 당뇨 및 고지혈증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심근경색이 있어요. 이분은 국가검진에서 혈당이 141, 잘 컨트롤 안 되고 있고요.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것 치고도 높은 편이었어요. 환자분 여전히 유전자 검사 중에 심근경색이, 물론 가족력이 있었던 것도 참고해서 심근경색 유전자가 나왔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 유전자 검사랑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을 같이 검사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 받기 시작했는데,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장내 미생물은 좋은 타입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이런 다양성 지수가 떨어져서 장이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주의 경고를 받았는데요. 보면 심혈관 질환에,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은 그동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 치매나 대장암이나 이런 심근경색 같은 질병과의 연관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분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형태 타입은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요. 이분은 보세요. 가족력 가운데 심근경색이 있었고요. 본인한테 당뇨와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심근경색 위험이 있었고, 게놈적 검사에서도 심근경색,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의 현재 자신이 음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자신의 미생물 지표도 심혈관 질환. 그래서 타고난 지표뿐만 아니라, 타고난 것은 가족력과 게놈이죠. 현재 만들고 있는, 즉 혈당과 콜레스테롤 같은 것을 포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지표까지 이분은 심근경색을 강력히 의심을 해요. 그래서 증상이 없고 아직 CT상에서는 심근경색이 없다 하더라도 굉장히 환자분한테 나머지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및 혈압이며 심지어는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개선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고 예방한다는 그런 좋은 일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끝냈고요. 한 10분만 더 집중하시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가 오잖아요. 유전체 빅데이터. 이제는 한 번에 검사하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앞서 GRS에서 어떤 몇 가지 특징적인 유전자를 고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 그것을 AI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얼만큼 짧은 시간 내에 유전자 검사가 많이 업데이트가 되는지도 보여주는데요. 데이터 시장도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제는 2025년도에는 거의 전 세계의 4분의 1, 대한민국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유전 정보를 알고 있는 시대가 오거든요. 최소한 검사를 하는 시대가 오거든요. 자, 제가 좀 전에 GIAS라고 해서, GIAS가 뭡니까? Genome Wide Association Study. 그러니까 유전체 전장을 분석해서 특정 마커를 가지고 거꾸로 그 마커가 변이가 있을 때는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측 정확률이 우리가 보통 AUC 커브를 그렸을 때 이게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왜냐면 아무리 대규모 코호트를 가지고 GIAS 모델을 만들어도 1000명 내지 10,000명을 만들어도 전체 인구를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GIAS 연구에서 마커를 조금 골라서 하는 것은 되게 임상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쓸만한데, 그것만 가지고 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만 가지고 그런 통계만 가지고 어떤 예측 모형의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최근에는
딥러닝 GWAS, 디바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AUC 커브를 정확도를 계속 기계학습을 시켜가지고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점점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거예요. 빅데이터 기반의 심혈관 질환 예측 모형. 자, 한번 얼마큼 많은지 볼까요? UK 바이오뱅크라고 제가 계속 강조할 텐데, 영국의 대규모 공개 오픈 플랫폼, 오픈 DB, 공개된 전 세계 누구에게도 쓸 수 있도록 영국의 5만 명 정도의 유전체 코호트를 만들었는, 50만 명 정도의 유전체 코호트를 만드는 거기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 22,000명, 그리고 현재 그 당시, 뱅킹 당시까지 심혈관 질환이 없었던 46만 명의 컨트롤을, 즉 46만 명의 심근경색이 없는 사람, 그 중에 2만 명 정도, 22,000명 정도의 심근경색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 안에 무려 170만 개의 유전자 변이를 잡았어요. 유전자는 뭐 2만 개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SNP라고 하는 변이는 1000만 개 정도죠. 그 중에서 그 칩에 심겨져 있는 유전 정보가 약 170만 개 정도의 그런 유전자 변이를 이제 봤는데, 굳이 그걸 다 쓴 게 아니고요. 의미 있는 유전자를 202개 정도, 200개 정도의 유전자를 심혈관 질환 관련된 논문, 아까 제가 논문에서 한 1000개 정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200개 정도의 유전자 마커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통적인 위험 요인인 담배, 당뇨, 가족력, 비만, 혈압, 콜레스테롤 등등을 대입시키는 모형에서 C-인덱스, 질병 예측, 심근경색 예측 인덱스가 조금씩 증가해요. 근데 메타GRS는 유전자, 아까 202개의 유전자 정보를 모형을 만들었어요. 자, 기존의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 다 더한 거에다가 유전자 정보를 같이 집어넣었더니 이만큼 C-인덱스가 증가가 돼요. 이렇게. 다시요. 여기 있는 컨벤셔널 리스크를 다 더했더니 이만큼 증가됐고, 유전자 정보는 이 정도인데 이것을 같이 더했더니 한마디로 이 기존에 알려진 혈압, 당뇨, 스모킹 같은 위험 요인에 유전자 정보까지 다 집어넣어서 C-인덱스를 0.7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이런 해저드 레이쇼, 유전적인 소인, 메타GRS, 유전자 소인만 가질 때는 1.7배 정도로 했고, 탑20, 20개 정도의 그 메타GRS의 모델에서 무려 이 유전자 정보가 괜찮은 20%에 비해서 유전 정보가 나쁜 20%, 즉 유전 정보의 차이만 가지고 약 4배 정도의 심근경색의 차이를 보인다. 엄청난 그런 부분들이죠. 또 빅데이터 기반의 서던 카디아 어레스트 예측 모형, 이제 이런 논문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당신 심근경색으로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당신의 데이터를 기반했을 때 거기에는 유전 정보를 포함해서 여기서 특별히 EKG에서 심전도에서 QT 프롤롱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심장병으로 어레스트 할 수 있는, 이거는 모두한테 할 필요는 없죠. 평상시에 위험 요인이 많고 질병을 이렇게 잘 관리할 사람 대상으로 모형을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카디오바스큘라 메디슨에서 AI가 점점 리스크 팩터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요. 특별히 여러 데이터, 그 중에는 전통적인, 자, 하나씩 볼게요. 임상 데이터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임상 데이터가 EHR이라고 하죠. 그 병원의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고, 다이어트가 있겠고, 또 좀 전에 말했던 유전체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또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말씀드렸죠. 소셜미디어, 자기가 얼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친구를 많이 사귀는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는 저도 이제 벨트를, 그런 체지방 측정 벨트를 차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데이터를 임상 데이터와 함께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프리시전 메디슨 플랫폼을 만들어서 AI로 이것을 특별히 딥러닝으로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 가야 될 길이고, 특별히 UK 바이오뱅크처럼 심혈관 질환의 딥러닝 유효한 코호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딥러닝을 하려면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UK 바이오뱅크에는 유전체 50만 명, 유전체 그 제네틱 마커를 가지고 있는 50만 명의 데이터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도, 엑스레이 데이터도 있고요. 바이오마커 데이터도 있는데 최근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얻은 그런 피지컬 액티비티 모니터링, 우리가 시계를 차고 다니면 나의 GPS 데이터를 가지고 나의 액티비티도 볼 수 있고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얻은 라이프 록 데이터까지 포함시켜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GTX라고 하는 좀 여러분 생소한 데이터인데요. 미국에 있는 코호트예요. 근데 보통 암으로 죽는 TCGA 데이터랑 대비해서 흔히 말하는 컨트롤 데이터, 암 입장에서는 컨트롤 데이터인데요. 즉 심혈관으로 암으로 죽지 않은 일반 질환으로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여러 검체 시료와 DNA 분석들이 다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이 중에 한 5% 정도가 심혈관 질환,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는 36% 정도가 이 데이터 중에서는 심근경색 데이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의 코호트가 오픈되어 있고 그 중에 DNA, RNA 정보 등등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데이터여서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라이플록 데이터가 굉장히 요즘 중요하다. 무엇이 빅데이터인가? 게놈 데이터 물론 빅데이터인데 매일 그것도 연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이런 펄스 데이터, 피지컬 액티비티 데이터, 혈압 데이터, 체지방 데이터 이런 것들이 실시간 바뀌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핏빛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측 모형들을 자기네가 차고 있는 이 시계만 가지고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라별, 인종별 어떤 심근경색 예측 모형을 만들기도 하지.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유전체 데이터를 좀만 더 이제 마무리하면은 유전체 데이터를 뭘 쓸 것인가 했을 때 디지즈 리스크 프리딕션, 또 질병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쓰기엔 제일 좋아요. 탄탄한 이론도 많고 또 많은 코호트, 또 연습되어 있는 많은 그런 스타디들이 있어요. 자, 하이포테시스 드라이브 리서치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는 어떻게 연구 가설을 세웁니까? 어떤 특정 바이오마커를 우연히 또는 논문을 통해서 꽂히면 의사들이 그것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바이오마커가 발견된 것을 기반으로 연구하면 막 다 임상 연구 다 끝났는데 헛수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드리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몰레큘라 어떤 피나미넌들, 왜 그 질환이 일으켰는지를 유전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핵심 마커들, 몰레큘라 마커들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좀 같은 얘기지만 디지스 패톨로지, 우리가 어떤 질병을 연구할 때 유전자 연구가 되게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약물 사용, 사람마다 어떤 지금 우리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당뇨약이든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혈압약이든 한 10년, 20년 쓰다가 어느 날 시장에서 특별한 합병증 때문에 그냥 시장에서 깜짝같이 사라진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질병뿐만 아니라 이 약을 사용했을 때 효과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용할 사람과 사용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는 퍼스널라이즈 세라피의 카디오바스큘라 유전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케이스처럼 굉장히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하는 의사예요. 그래서 지놈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고 특별히 저는 라이프 스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 심장질환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중간중간의 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비만, 혈압, 혈당, 염증 이 모든 지표들이 다 바이오마커들이죠. 그래서 바이오마커들이 좋아지고 개선돼야지 질병이 일으키지 않는 건데 이 바이오마커는 두 가지에 의해서 하나가 유전자, 하나가 생활습관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바이오마커, 우리 환자들 중에 비만이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거 자, 두 가지 요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타고난 유전자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만드는 생활습관 때문에 있어요. 자, 의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생활습관을 강력히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고 술을 줄이시고 운동하시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잠을 잘 자시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바이오마커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사례처럼 빅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봤던 데이터가 아니라 보지 못했던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예방습관, 질병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거죠. 저희 강남 메이저 병원은 이런 정밀의학 중심의 항노화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엔티에이징은 제가 오늘 강조하지는 않았고요. 프리시전 메디슨 클리닉에는 질병의 발생을 유전자 데이터를 포함하여서 또 다른 데이터를 합쳐서 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관리하고 조기 진단하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병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검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희 병원은요. 만명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올해 4월 달부터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저희 병원이 중심이 돼서 유전체 회사인 EDGC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인 천랩 그리고 국검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꿔줄 수 있는 비링크라는 회사들과 함께 저희가 즉 국가검진 데이터, 게놈 데이터,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들을 모아서 질병을 예측, 특별히 심혈관 질환과 치매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코호트 지금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 유전체 데이터, 유전체 검사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고 설명을 제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세 이상의 모든 국가검진 고객 대상으로, 그러니까 올해 아마 끝날 수도 있고 내년까지 할 수 있지만 10,000명이니까 충분하겠죠. 그래서 국가검진 중에 특별히 일반 검진 대상자 있으면 아직 하지 않았으면 저희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유전자 검사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은 책들, 아마 유전자가 아직 낯설고 이런 기초지식부터 해서 활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2017년도에 썼고 이번 2020년도에 새로 중보한 유전체 다가온 미래의학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 유전자가 뭔지, 이런 것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질병 예측에 대해서 오늘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얘기하지 않았던 암에 대한 부분들, 산부인과에서 마이크로바이옴에서 그리고 후성유전화 음식과 유전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제가 벌써 2017년도에 한번 책을 냈었고요. 최근에 면역항암제 시대, 그리고 직접 소비자 검사, 또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유전자 활용을 이용해서 바이러스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추가해서 이번에 증보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또는 이런 지식, 저는 또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쳐서 김경철의 미래의학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제 이름을 치시면은 제가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